자,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달은 교과 교육론이라는 그 파트를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단일 영역에서는 그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대략 한 3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윤리 파트가 제일 높죠. 그 동서양 다 합치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단일 영역이 제일 높고요. 자, 요게 요 포함되어 있는 출제 영역은 하나가 도덕 심리학하고 뭐 도덕 교육론, 교육학 뭐 되고 그 다음이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정 크게 이야기하면 세 파트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요거 한 문제, 교육과정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도덕심리학하고 이 도덕교육론 영역에서 출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건 암기예요, 암기 그냥 암기고. 요거 좀 지루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2차도 하셔야 되고 2차 가면 한번 수업 모형 적용을 하실 거예요. 하실 테니까 되는데 상당히 좀 지겹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만을 원하시면은 그리고 다른데 그 좀 이렇게 자신 있으시면 버려도 돼요. 이게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은 좀 많아요. 그리고 외울 게 많아. 이거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그 관련되어 있는 이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좀 버리긴 좀 뭐하죠. 다. 그리고 이것도 버려서는 안 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우시면은 2점 아니면 4점을 받아요. 못 외우면, 이거는, 요 파트는요, 외우지 않으면 0점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무슨 뭐, 자기가 뭐 아는 걸 이렇게 풀어서 쓰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요걸 할 텐데, 지금부터 교과 교육론을 좀 할 텐데, 당연히 요 파트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다음에 요거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보충 자료를 좀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게 있을 텐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거는 지금 제가 PPT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의록이죠. 강의록인데 여기 PPT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평가 영역하고 기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좀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작년에 뭐가 출제되었는지 그 확인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출제되었다고 올해 출제되지 말라는 부분 전혀 없어요.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요거는 개념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론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신다는 건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개념. 이론은 기본적으로 체계입니다. 체계들인데, 자, 여러분들 아마 윤리 공부를 해보시면은 칸트는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아마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상대성 이론입니까? 상대성 법칙입니까? 상대성 이론입니까? 상대성 법칙입니까?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법칙이 아니죠. 특수 상대성 법칙입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까? 이론이죠. 법칙하고 이론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자연과학 한정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법칙은 한 19세기까지 사용된 용어예요. 뉴턴 때문에.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법칙이라는 말, law라는 말을 쓸 텐데, 이 법칙이라는 용어는 걔네들 역사가 있어요. 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 뉴턴은 자기의 이론을 일단 법칙이라고 붙였고, 여기에 한 19세기까지 쓰였어요. 그래서 칸트가 도덕 법칙 할 때 법칙은 뉴턴한테 빌려옵니다.
뉴턴은 학문의 왕이에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 법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론이라는 말을 써요. 말을 쓰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론은 체계예요. 뭐 어떤 체계냐? 개념들의 체계입니다. 개념들의 체계예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을 공부한다는 건 이 개념을 공부하는 것들인데, 개념은 아시겠지만 그 외형과 내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과 내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를 가지는 거예요. 정의. 어떤 개념이든 간에 개념은 물론 정의되지 않는 개념도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는 개념도 있거든요. 잘 아시는, 여러분 윤리학 공부하셨으면은 이 개념은 정의 안 돼라고 했던 학자가 있을 텐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과 선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이 개념은 개념인데 정의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 자, 개념은 정의를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개념을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어요. 개념을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공부하시고 이론이라는 건 이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떤 이론이든 간에 하나의 이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여러 명제들이 있고 그 명제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구성을 하는데 어떤 이론 체계이든지 간에 코어 개념이 있어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어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래요? 중액적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키워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전부 이 코어 개념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코어 개념을 중심으로 파생되고 관련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개념을 정확히, 특히 개념을 공부하는 개념의 정의를 공부하는 겁니다. 개념의 정의를 공부하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는 또 다른 개념들이 동반이 돼요. 정의를 하는 문장을 보면 피정의항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항이 있어요. 그렇죠. A는 B이다. 이다라면 A가 피정의항이고 정의항일 텐데 요거는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 정의항에 다른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론 체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개념들입니다. 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론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모든 시험 문제는 사실상 개념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 개념의 정의와 관련해서 뭐 다른 개념들 묶어가지고 이론들이 되니까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윤리교육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교육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 서 있네.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 갈 때도 다른 분들 보통 인문학부의 대학원 같은 이공계 쪽 대학원은 뭐 나오면 취직도 잘하고 뭐 그러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철학과에서 대학원 간다는 건 사실상 대학원 자체 간다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 나오면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게 가장 큰 꿈이에요. 꿈인데 저는 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재밌고 뭐 해서 간 겁니다. 그러기에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어쨌든 간에 자, 윤리교육학과도 아니고 교직도 한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론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여기서 이론 강의를 할 때 제일 낯설었던 게 교과교육론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건 자의반 타의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원래 있다가 어떤 분이 학원에서 윤리 과목을 강의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때 또 한창 돈이 없었거든요. 잘 됐다. 윤리? 우습지. 윤리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임용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학원 강의를 할 때까지.
그런 시험이 있대.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선생님이 된대요. 교사 되기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윤리 강의를 하지 않겠냐, 그래 윤리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윤리만 하는 게 아니야. 윤리도 하고 정치사회 사상도 하고 하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교과 교육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던 학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근데 강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첫 해에 여러분처럼 강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프로이트를 강의한다. 그러면은 그 전주에 앉아가지고 프로이트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기본서 있죠. 그걸 이만큼 사놓고 그걸 읽고 이해하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첫 해에 교과 교육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낯설었고 어색한 과목이었는데 이게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과목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윤리라든지 정치사회 사상이라든지 라는 파트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고 다음에 분량 자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신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크라테스가 무덤에서 태어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소리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바뀌잖아요. 이론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학 파트에서 신이론이라는 거 나와봐야 기껏 해봐야 별게 없어요. 사실상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신경생리학 기초한 요새 왜 그런 윤리학 있잖아요. 그건 사실상 윤리학이 아닌데 그 자연학에 속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수준 아닌 이상에는 별거 나오고 뭐 있습니까? 로크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론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이론들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나오는데 매년 튀어나오질 않아요. 튀어나오지 않고 제가 그래서 항상 요거 강의할 때 주목해서 보는 거는 특히 요 파트에 유명한 대학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요 교과 교육론 전공 그러니까 그쪽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인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뭐가 출판된지를 뒤집니다. 그 선생님이 혹시 올해 무슨 책을 썼나? 작년에 무슨 책을 썼나? 책을 썼으면 목차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아니면은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콜버그의 뭡니까? 가역성 개념 같은 거 나왔죠? 가역성 개념 같은 거 나왔는데 물론 가역성 개념은 원래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한데 아마 제시물에 사용되어 있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거든요. 관련된 책이 아마 2022년에 한번 출제됐을 겁니다. 가역성 관련해가지고 좀 강조됐던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매년 몇 개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2020년 정도 시기에 보면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직관주의라든지 그때 책들이 좀 몰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논문들이 좀 몰려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영역도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물론 적은 학자들은 아니지만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학자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자가 되실 분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 교과 교육론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은 아마도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학의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잖아요. 물론 교육자이자 동시에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들의 주 역할은 연구예요.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대학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학자인데 잘 가르치지는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을 몇 번 경험을 봤습니다. 정말 강의를 못 듣겠어요.
너무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달을 잘 못해요. 못하고 자기가 연구한 걸 그냥 쫙 읽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선생님도 계신데 그거는 대학 교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중등과정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교수 방법이라든지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시험 문제가 뭐 가장 많이 나온다, 단일 영역으로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그걸 떠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파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긴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요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뭐 잔소리는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죠. 자, 그때 자, 이분이 프로이트입니다. 이분이 프로이트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덕 과목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면 이분은 우리가 기존에 따르고 있는 도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덕가가 아니고 도덕 교육론자도 아니고 교육과도 아니에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이분은 항상 정신과 의사면 어떤 사람들을 보겠어요? 환자들을 보겠죠. 그러면 어떤 환자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보는 겁니다. 그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접하고 그 병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도덕은 일종의 정신병리 현상의, 그러니까 현행 도덕이죠. 현행 우리 사회의 도덕 있잖아요. 이 도덕이 정신적인 병리 현상의 근원이 돼요.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으면 이분을 뭐 도덕 교육가다, 도덕 심리학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좀 힘들죠. 대신에 이분의 연구가 우리 도덕 심리학 발전에 일정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 그 자체로는 아니지만, 프로이트 그 자체로는 아니지만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나요? 하여튼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뜨문뜨문 잘 출제가 돼요. 하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우리 그 이론을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학 할 때도 뭐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프로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인간의 본성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인간의 본성이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우리가 교육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소위 헥시스라는 성품이 생기거든요. 어떤 형태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타골성의 형태로 뭐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악덕의 형태로 형성될 텐데 이걸 제2의 자연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번 형성되면 거의 본성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고정돼 버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인간의 본성이란 아직까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교육받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받지 않은 자연적 인간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자, 요 물음에 여러분 S는 주제입니다. 영어로 수브젝트라 그럽니까? A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 학자가 주장한 거거든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요, 그런 그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음에 자, 비도덕적이에요. 이때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그 사회에는 도덕 규범이 있어요. 그 도덕 규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너무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사회적이에요. 이 성향을 그대로 두게 되면 사회가 되게 위태로워. 그리고 합리성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교육받지 않은 인간, 자연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막 사명감 느껴지시죠? 도덕교사로서 사명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놈들을 이제 인간답게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성격을 가질까, 인간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인데, 요거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인간은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아직까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건 그 의식에 대하여 그 의식을 나의 의식이라고 내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모든 의식은 자의식이에요. 자아를 동반하는 의식은 이게 없어요. 처음에 태어나면. 자,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있는데, 자, 무의식이라는 정신의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저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 뭐가 들어가 있냐? 무의식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충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 거기 참고 있죠? 참고 보시면 프로이트가 본능이라고 했을 때 본능이란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에요. 이건 뭐 인간만 아니죠. 왜 강아지에게도 본능이 있고 뭐 고양이에게도 본능이 있고 어떤 유기체, 생명체를 움직이는 아주 원초적인 힘인데, 자, 인간에게도 이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데, 자, 이 인간에게 요 무의식 안에 요런 본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으로부터 온갖 충동들이 나는데,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을 프로이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 요건 삶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건 죽음의 본능이라고 불러요. 요게 우리 무의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본능이에요. 삶의 본능이란 개체의 생존과 종족 번식에 관여하는 본능이에요. 삶의 본능과 관련돼서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리비도예요. 리비도고, 자,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란, 이건 그냥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이에요. 신인데, 자, 무생물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충동. 삶의 본능하고 또 완전히 정반대죠. 자, 죽음의 본능에서 공격 욕구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공격이란 죽음의 본능에 내포된 자기 파괴의 욕구가 외부의 다른 대상물로 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 그랬죠. 요게 어떤 방식의 충동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삶의 본능이 있고 죽음의 본능이 있잖아요. 두 가지 욕구로 나타나요. 근데 이 욕구는요,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성적 욕구, 요거는 삶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죽음의 본능, 그러니까 타나토스와 관련되어 있는 게 공격 욕구예요. 이때 공격을 누굴 공격하는 거겠어요? 타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욕구. 요 욕구가 이 본능으로부터 솟아나와요. 자, 하기 때문에 이게 있죠? 그리고 본능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라 그랬죠? 결국 교육받지 않은 자연적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들 있죠? 막 태어난 애들은 아직까지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있잖아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 욕구나 공격 욕구, 이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 이 사회의 도덕 규범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도덕해요. 하고 반사회적이고 타인을 공격하고자 하나요. 다음에 비합리적입니다. 자, 요런 존재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고 이야기된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성적 욕구, 성적 충동, 공격 충동. 자, 이게 인간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궁극적인 동기,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은 교육받지, 갓 태어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의식 안에, 성인이 되어도 무의식 안에 여전히 이게 존재해요. 자, 그런데
교육받지 않은 상태의 아주 어린 유아에게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유일한 동기예요. 유일한 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행위의 궁극적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들은 요 궁극적으로 우리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이걸 원인으로 하여 나옵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행해지는 그런 행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부정하냐면 자유의지 같은 개념들.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율할 수 있다. 자기 의지를 조율할 수 있다. 자발성, 자기결정, 인간적 책임감. 자, 이런 개념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생각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냥 죽을 때까지 본능에 따라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런 인간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좀 바꿔야 되죠.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로이트의 관점에선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이 도덕은 사회에는 좋지만 한 개인에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환자를 치유해야 되는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명화된 사회의 도덕이라는 건 비극입니다. 인간에게는, 한 개인에게는. 어쨌든 간에 자, 일단은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기 전에 그 교재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그 주 6번이 있습니다. 자, 주 6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도덕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도덕 심리학이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자, 도덕 심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도덕적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고 도덕적 사유를 하고 도덕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 없이 생겨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어떤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이 도덕심리학이에요. 그러면은 프로이트도 도덕심리학이다라고 하면 프로이트도 아마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고 도덕적 사유를 하고 어떤 우리가 도덕적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것의 인과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도덕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도덕적 사고, 도덕적 행동, 도덕 판단,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걸 심리학적으로 탐구를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심리학이에요. 여러분들의 궁극적 목적은 이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아, 인간의 도덕적 사고나 판단이나 도덕적 행동의 내적 원인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심리적 원인은 이런 것이구나 파악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도덕심리학이다. 도덕심리학은 심리학과 철학, 윤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교차하며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게 도덕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도덕심리학이다라고 봤을 때, 아, 결국은 요걸 하겠구나.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겠구나.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태어나요. 굉장히 비도덕적인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그걸 알려면 일단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라는 건 이건 다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심리학적 개념이니까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개념이니까 우리 정신의 그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통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 이렇게 불러요. 정신 안에 세 지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이 있으면 정신이 있는데
우리 정신이 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크기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프로이트의 비유에 따라 빙산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빙산. 자, 여기 바닷물이고, 여러분 아시죠? 뭐 빙산 위에 그 올라와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 비하면 뭐 진짜, 그죠? 되게 작은 양이죠. 자, 요게 의식이에요. 의식의 영역. 그리고 요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붙어 있는 부분이 전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입니다. 우리 정신이 이렇게 세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자, 의식이란 뭐냐? 자, 모든 의식은 자아를 동반하는 의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재 여러분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각하고 있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뭐 어떤 느낌을 뭐 이렇게 가지구나, 이거 다 자각하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나 그런 자각들은 전부 나의 자각이에요. 나의 자각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 순간 즉시 알아차리죠.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감각, 시각, 기억, 자, 등의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지형이에요.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지형을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전의식은 뭐냐? 저는 앞전자거든요. 아직까지 의식이 되기 전 이런 뜻인데, 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물론 프로이트의 개념은 아니지만 장기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장기기억 일종의 저장소죠. 거기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삶의 필요성에 따라 가져다 쓰잖아요. 의식으로 떠올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다가 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필요성이 생겼어.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려고 회상하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의식 내로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 기억, 지각, 생각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 이걸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이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의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요거 할 때만 전의식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해를 위해 제가 소개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뭐 딴 건 이론이라기보다는 딴 건 아니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베르그송이라고 생철학의 완성자인데 이분을 주제로 그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특히나 이분의 모든 저서는 아니고 그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물질과 기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물질과 기억을 보면 그 당시의 심리학적 보고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자, 이게 의식이 있고 이쪽이 무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심리학 보고입니다. 그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르그송이 어떠냐면 경험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의식에 다 내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걸 단 하나도 망실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전부 다 이 무의식 안에 내장이 됩니다.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올라와요.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평상시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이 장애물이 뭐냐면은 삶의 의지예요. 삶의 의지.
삶의 의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 삶의 의지입니다. 저것 때문에 안 올라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현재 의식 속에 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삶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떠올리는데 그때 심리학적 보고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물에 익사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익사직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순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구출이 돼요. 근데 구출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한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던 자기가 태어나서 쭉 살아왔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 짧은 시간 내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 이게 가로막고 있던 게 삶의 의지라 그랬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떤 포기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는 순간 이 무의식에 있었던 경험, 기억들 전부 올라오면서 자기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의식 설명드리려고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자, 우리가 어떤 삶의 평상시에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가지고 삶의 의지를 그냥 놓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다 떠오릅니다. 이렇게. 딱 떠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마음에 여유 있게. 그래야지 아는 것도 헷갈립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필요성에 따라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 이게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이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의식이에요. 프로이트한테는 그래요. 자, 무의식이란 뭐냐? 왜 무의식이겠습니까? 의식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이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사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자, 인식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요. 데카르트적인 인간과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데카르트한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사유하는 실체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데카르트. 사유한다, 존재한다 그러는데 데카르트는 존재하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 없어요. 물질성을 꼭 가져야 될 이유 없어요. 나는 사유한다, 존재한다. 근데 뭘 사유? 이 사유는 명석판명한 사유입니다. 아주 좌명해요. 데카르트적인 인간말은요, 우리는 우리 정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유가. 그런데 프로이트가요, 나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알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건 이게 아니야. 사유가 아니야. 이게. 자,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능적 충동이라 그랬죠? 그게 들어가 있는 영역이에요. 힘이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 즉 선천적인 본능으로서 성적, 공격적 충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의 원인을 내가 몰라. 나는 그걸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의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거는 선천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인 요소 하나가 들어가요. 후천적인 요소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걸 대표하는 게 초자입니다. 이 안에 선천적인 본능과 초자가 놓여 있고 요게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우리는 의식하지를 못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분명히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 행동을 한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상 행동을 해요. 이상적인 정신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 내가 그 행동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프로이트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오는데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그리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팔 한쪽이 마비가 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나 외과 가가지고 진단을 받는데 원인이 없는 거야,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병원 가가지고 저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파가 병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그 내과 갔는데 아니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통 보면은 그 의사들이 검사를 하자 그러고 아, 이 과질류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검사 다 해보라. 다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왜 아플까요? 하니까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본인 나이가 되시면 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다. 근데 별로 심리적인 요인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환자들이 찾아와요. 그런 환자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원인이 뭔지를 몰라. 의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이 행동의 원인에 대해 의식을 하지 못해요. 왜? 요것 때문에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 선천적으로는 요거, 후천적으로는 초자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적인 정신활동이나 행동들 있죠? 이 행동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적인 정신활동이나 행동들에서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칸트식 자율적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데카르트식의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료한 사유, 그 사유로부터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인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게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개념과 그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요렇게 인성 혹은 뭐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인성이 혹은 우리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이쪽에 정신이 있고 이쪽에 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어도 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성이라는 건 인성은 정신 활동의 측면이잖아요. 우리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가에 대한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3개. 요것도 이렇게 인성이 이게 인성이라면 자, 기초가 되는 게 원초화예요. 이게 왜 기초가 되냐면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 우리 인성 안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원초화밖에 없고요. 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발달을 해 나가잖아요. 성장해 나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원초화를 기초로 해서 분화되어 나옵니다. 자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아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성되는 게 초자아예요. 초자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의식 없다 그랬죠? 의식 없다 그랬죠? 의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 무의식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성의 요소, 그게 원초화예요. 원초화예요. 자, 그러면 원초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초화 혹은 뭐 원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원초적인 나 이런 뜻이죠. 원초적인 나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도 태어날 때 이것만 있었다고. 자,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를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태어나면 무의식에 뭐만 있다 그랬어요?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그로부터 성적 충동, 공적 충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 충동의 총체, 이를 지시하여 원초화라 불러요. 자,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이자 소위 리비도, 그러니까 성적 본능, 성적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자, 정신 에너지가 분출되는 인성의 요소예요. 리비도가 분출되는 근원이에요. 근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우리 인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라 그랬죠. 원초와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냐? 이런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의 해소와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의 적극적 충족. 이게 원초와의 활동 목표예요. 어떤 긴장을 해소하고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리비도 흘러나온다, 정신 에너지 흘러나온다 그랬죠. 리비도 흘러나온다 그랬죠. 이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욕구와 충동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생겨난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이 있잖아요. 크게 성적 욕구가 동적 충동이 있을 텐데 이걸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려 하는 게 원초와의 활동 목표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의 해소와 무의식적인 본능적 욕구의 적극적 충족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는 인성의 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가요, 요 인성이 이런 활동 목표를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초자가. 그래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얘가 활동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하는데 원초아가 활동할 때 따르는 원리를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쾌락은 쾌락이라는 느낌은 딴 게 아닙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생겨나는 상태 감정이 쾌락이거든요. 자, 쾌락 원리가 뭐냐? 본능적 욕구와 충족의 적극적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만 교육학 하시면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구강기입니까? 이게 쪽쪽 빨아당기는 항문기인가? 처음에? 구강기 맞죠? 리비도 에너지가 드러나는 지대가 입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려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쾌락을 얻으려 드는 거잖아요. 저기 지지꼬마 아주 아기 때 진짜 힘들었던 과정 중 하나가 이 쪽쪽이 떼는 거. 쪽쪽이 떼는데 제가 좀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걸 뗐어요. 근데 요새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유튜브에서. 서양의 부모인데 여러분들 원래 서양 풍습이잖아요. 이거 쪽쪽이 있잖아요. 유치원 때까지 물고 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이 유치원을 가보면 걔네도 우리도 훨씬 오래 물고 다녀요. 유치원을 가보면은 입구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통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뭐 반납하고 들어가 이거예요. 뭐 핸드폰 반납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쪽쪽이 반납하고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쪽쪽입니까? 저도 도움 못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숨겨두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확실히 아무리 어린애들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썼던 방법이 와 해가지고 앉힌 다음에 가위를 들고 그 눈앞에서 그걸 잘랐습니다. 자, 얘는 이제 없다. 포기하라. 그래 잘랐는데 되게 좀 지금 생각해도 좀 폭력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서양 어머니인데 여기다 풍선을 달아가지고 3개 정도 달아더라고요. 풍선을 달고 쪽쪽이 엄마가 쪽쪽이를 부르고 있어 하늘나라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고 있고 풍선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넣자. 쪽쪽이 엄마한테 보내주자. 하면 딱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하늘 날아가던데. 근데 애기는 굉장히 기뻐하고, 쪽쪽이가 쪽쪽이 엄마 찾으러 가는구나. 애기 때 사기치면 다 먹혀요. 저희 집 꼬마는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순신 장군하고 그 왜군을 물리쳤다 다 믿었어요. 다 믿고 뭐 그랬는데 어느 순간까지 되는데 한 4살, 5살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믿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던데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흘러나올 때가 있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초와는 이걸 활동 목표로 활동합니다. 자, 이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가 생길까? 자,
쪽쪽이 예를 들었지만 사회 안에서 태어납니다. 애들은. 사회 안에서 태어나고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규범의 체계예요. 소위 프로이트의 표현대로 문명화된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따라서 이 안에 태어나면 그 사회가 그 태어난 애에 대해서 가지는 사회적 기대가 있어요. 사회적 기대가 있다고. 사회적 기대가 있어요. 이 사회적 기대하고, 그러니까 뭐 크게 이야기하면 환경이죠, 환경.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이 활동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시점 되면 막 대소변 가리려고 그러고 막 갈등이 생기고 쪽쪽이 떼려고 별짓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애는 여전히 이 입과 관련한 쾌락을 얻고자 하는데 사회는 이제 그걸 금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초와는요, 그런 환경, 그런 사회적인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활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냈다는 원초와의 활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도덕적 고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이 욕구 충족시키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원초와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인간이 성장해 오면서 우리는 드디어 환경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자아예요. 원초와로부터 이제 분화되어 나옵니다. 자, 외부 세계에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있어요. 그걸 충족시키려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저지당하고 금지당하고 경험을 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경험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발달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성의 요소입니다. 자, 의식적이다. 우리는 자아의 활동을 분명하게 의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리고 이제 원초와에게 없던 것, 합리적인 사유, 합리적인 고려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하는 인성의 요소인데, 자, 프로이트는 이를 인성 안에서 집행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행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이트에게 자아는 크게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 없어요. 프로이트의 자아는.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끼어 있어요. 이 자아가 세 방향으로 끼어 있거든요. 한쪽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고, 한쪽에는 원초와가 있고, 또 한쪽에는 조금 이따 보실 초자아가 있습니다. 저걸 왜 집행자라 그러냐면, 프로이트의 자아는 자율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기획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프로이트의 자아는 자, 이쪽으로부터의 요구, 이쪽으로부터의 요구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인성 안에 집행자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괴로워요. 조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건 되게 괴로워요, 이게. 자,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명확하게 지각합니다. 이제 의식적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세계에서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하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을 명확하게 지각을 해요. 그리고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초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입니다. 자, 아직 초자아가 탄생을 안 했어요. 원초와 그 다음에 자아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아하고 원초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초와는 무조건 뭐 하는 애예요? 무조건 그 욕구, 충동을 만족시키려고 활동해요. 그러면은 원초와로부터
그런 요구가 자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는 어떻게 하냐? 자아는 원초아로부터 주어진 요구 있잖아요. 요구를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고려해요. 합리적, 의식적으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요. 그런데 만약에 현실을 고려했는데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원초와의 요구를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억압하든지. 지연하거나 억압해요. 자, 그래서 제공한 인성 요소에 따라서요. 자아가 발달한다라는 말의 의미 있잖아요. 의미는 비합리적인 원초와를 잘 통제할 수 있다. 원초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발견하는데 유능하다. 이런 뜻이 돼요. 아직까지 초자가 형성된 거 아닙니다. 지금 원초아와 그 자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원초아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현실 원리. 자, 아까 우리 원초아는 어떤 원리? 쾌락 원리라 그랬죠.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원리에 따라 활동해요. 그런데 원초아는요, 자아는요, 현실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원초아로부터 생겨난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그 현실 안에서 정확히 보고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없다면 그걸 만들어낼 때까지 혹은 나타낼 때까지 원초아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현실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원초아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하고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자, 정의를 할까요?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원리란 행동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상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행동이 이제 이 자아는요,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초자아처럼, 원초아처럼 무조건적으로 욕구를 일방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서 외부 세계의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행동을 통제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면 자아의 특징 중에 유아에게 초보적인 도덕감입니다. 이게 초보적인 겁니다. 즉, 사회적 규칙과 인습에 대한 인식 및 그것의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예 이런 인식이 없죠. 완전히 자기 가지고 있는 본능, 그 본능에서 나오는 충동에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 근데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현실 세계를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회적 규칙,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규칙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구나. 라는 인식, 최초의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게 요 자아가 되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초자 보도록 하죠.